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님 오신다는 거 알고 코스피가 딱 3,200 넘어서 끝났네요. 그러게요.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3,200. 얼마만입니까? 아 이게 좀 의미 있죠. 이게 거의 4년 만인 것 같은데요. 4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네, 종가 기준. 이제 3,330인가 거기가 최고점으로 하는데 거기도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1년 6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300? 그때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다 막 주식 투자 안 하면 막 바보 취급 당했고 그렇죠. 막 포모 현상도 엄청 났고. 근데 그때의 3,300이랑 지금의 3,200이랑 거의 붙어 있는데 체감하시기에 좀 분위기는 어때요? 그럼 좀 뭔가 차분한 거. 차분해요, 여전히.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여. 뭐 포모라든가. 어. 그때 포모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때는 지금 안 사면 안 돼. 식당이든 카페든 맞아요. 공원이든 네. 아줌마 아저씨들 다 주식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올해 초보다는 좀 나아졌죠. 주식 얘기하시는 분 훨씬 많고 음. 그런 고민들 하세요.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너무 좋았을 때 투자하면 안 좋은 결과 너무 많다 보니까 꼭지 잡네요. 네, 또 이게 주저주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포모 현상까지는 아직은 안 나오고 열기가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증시 자체는 뜨거운데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는 아직도 이거 진짜 들어가야 되나? 좀 그런 심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요즘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 물어보잖아요. 그럼 농담만 진담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 정도 분위기고 맞아요. 한 3,300, 3,400 가면은 아 지금 저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이렇게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느낌은. 학습 효과도 그렇고. 그 또 왜 염승환 이사님은 이제 시황에 따라서 주변에서 막 부르는 섭외 건수나 이런 게 또 달라지게 체감하시잖아요. 꼭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꼭 그러진 않는데 근데 요즘에 더 바빠지긴 했죠. 아, 그래요? 확실히 살짝. 시장이 좋아지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인간 지표로 활용하셔도 돼요. 염승환 이사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네네. 갑자기 주식 안 다루던 방송이나 프로그램에서 주식을 다루기 시작한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슬슬. 얼마 전에 제가 거기 JTBC 나갔는데 네네네. 거기 원래 주식 잘 안 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식 예능 같은 거 이제 슬슬.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3,200선을 넘어섰고 4월부터 계속 올랐던 거잖아요. 4월이 이제 그 4월 초에 이제 충격 받고 그때 이제 충격 받고 뭐 미국도 오르고 다 올랐으니까 뭐 2,600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근데 오르고 나서 그때 좀 머뭇거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날부터 그때 뽑아버렸어요. 이제 그날부터 그냥 쉬지도 않고 거의 저도 너무 놀란 게 3,000 가는데 그냥 순식간에 갔어요. 그렇죠. 2,600에서 3,000 가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았고 마치 그냥 이날을 기다렸나. 그러니까 뭐 신정부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상법 개정 기대감도 컸지만 일단은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거잖아요. 어쨌든 공석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번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나 저도 뭐 언젠가 3,000 가겠지 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갈 거라고는 뭐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근데 사실 이게 개별 주식 실적도 그렇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더 모멘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상법 개정도 얼마 전에 뭐 심혜섭 변호사님이나 그 거버넌스 활동하시는 분들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만 그분들조차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당선되자마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든 빨리 된다. 그리고 한번 그 한덕수 당시에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게 결국엔 그 야당이 어쨌든 당시에는 다수당인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은 이제 소수인데 그게 정책 펼치기가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일치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해도 그냥 과반이 다 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상법 개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이것도 발의가 됐는데 이게 아마 9월에 통과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과에 큰 문제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딱히 지금 여대 야소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약간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별 조정도 없었고
약간 그래도 한켠에서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좀 이러다 조정받으면 어떡하지? 조정받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이제 7월 초면은 관세 유예했던 기간 90일 다 돼 왔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조정이 없었어요. 맞아요. 8월 1일로 또 이제 미룬다고 했고 하니까 조금 뭔가 출렁일 요인, 시장에 조정을 줄 만한 것들은 어떻게 안 보이나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저도 좀 놀랬던 게 저도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7월에 좀 영향 받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지금 이제 7월 초반 좀 지나면서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 증시를 보면서 느낀 게 관세를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거기도 사상 최고치죠. 네, 거기도 사상 최고치고 관세를 지금 캐나다 35, 유럽이 30. 네, 적게 때린 게 아니거든요. 유럽 30은 굉장히 큰 건데 그쵸. 유럽 30 때린 날 오늘 지수가 3,200 뚫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급락할 장인데 그런 악재 나오면 한마디로 우리도 뭐 관세 충격을 덜 받고 있지만 현재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도 관세가 부과되겠지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협상해서 3조 안에 좀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도 있고 그리고 관세가 부과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지표는 아직 초반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표 자체가 망가지지가 않아요. 물가도 생각보다 많아요. 유가도 상당히 다시 낮아졌고 실제 관세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지금 관세 수입이 지난달에 제가 그 숫자 기억하는 건 242억 달러 5월이 242억 달러, 예. 6월이 272억 달러인데 역대 최고인데 거기다가 12 곱해가지고 10년 해보세요. 그러면 3조 달러 나와요. 그러면 미국이 10년 동안 감세해서 재정적자 3.3조 달러. 예.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메꿔버릴 수가 있어요. 관세 수입으로. 예, 물론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입할 때 관세가 아니라 관세를 걷는 세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사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로 재정적자 줄여버리겠다 했는데 실제 이게 수입 보니까 진짜네 경제에 아직 타격은 없고 그리고 감세가 뭐죠? 소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렇죠. 빚은 10년 동안 갚아야 돼요. 미국 그 감세 때문에 재정적자는 10년 동안 갚지만 감세로 인한 효과는 당장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감세로 세금 깎아주는 게 이제 가시화되면 사람들이 하반기에 또 소비 늘릴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예. 그러면 관세 충격 그리고 관세 충격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기업인데 기업이 만약에 비용을 떠안잖아요. 그쵸. 소비자는 별 타격이 없어요. 어차피 가격 안 올라가니까. 기업은 힘들죠. 근데 그게 당장의 영향을 바로 주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악재는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좋을 건 사실 없어요. 결국엔 고용 줄 거 아니에요. 예. 투자 줄이니까.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굳이 뭐 걱정할 필요 있나?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저는 그 관세 충격을 많이 커버시키는 게 엔비디아가 또 너무 좋잖아요. AI 혁신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관세 또 안 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정도 관세가 아니라 저는 이제 만약에 증시가 흔들린다면 제일 걱정되는 건 반도체 때리는 거. 트럼프가 얘기한 게 지금 조사 아직 안 끝났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만약에 반도체 관세를 세게 때려버리면 날짜를 정해서 의약품처럼 뭐 1년 후에 하면 괜찮아요. 그건 크게 상관없는데 제약주들 안 빠지잖아요. 예. 1년 후에 200% 때린다고 하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지금 조사가 끝나가지고 당장 뭐 9월이나 10월에 때려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그건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반도체 관세가 좀 악재라면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반도체 있어요. 품목 관세. 품목 관세. 물론 이거는 지금 예측하기 힘든 거고 네, 맞아요. 트럼프의 말 뭐 예상이 됩니까? 이거는 네. 아예 안 되는 거고 해서 또 우리의 우려만큼 나오느냐 우려보다 더 크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호 관세보다 더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물론 낮게 때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에 할게라고 하면 트럼프 없어요. 성향상 1년 안에 또 말을 한 12번 바꿀 텐데 바꾸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럼 오히려 그게 또 호재가 돼요. 저거 지금 당장 때릴 생각 없구나.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게 시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어차피 그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서 만들어 갖고 맞아요. 오니까 이것도 관세의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쪽에 우리니까 좀 메모리 반도체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이거는 그래서 악재가 좀 멀리는 있지만 걱정되는 게 또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025년
시장을 좀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특히 이제 상반기까지는 주도주는 지금 조방원이라면서요. 조방원이죠. 조방원. 네. 지주사, 금융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까지. 네.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저기 소외돼 있던 종목들이 가끔 한 번씩은 반응은 합니다만 과연 이게 의미는 있을까? 이런 현상이 또 얼마나 이어질까? 이게 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는 그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이잖아요. 그냥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장이 6월 빼고 네. 그 6월만 빼고 5월까지는 그냥 항상 있는 한국장이에요. 오르면 빠지고 내리면 다시 올라가고 흔히 그 박스권 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런 장의 특징은 결국 종목 장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이 적기 때문에 성장이 확실한 것만 찍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성장했던 기업들 뭐 지주사나 금융주는 좀 그거는 이제 물론 상법 개정 이슈가 나중에 붙어서 간 거고 네. 사실 본류는 그쪽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 상법 개정 이슈가 나오기 전만 해도 조방 여기 두 개가 제일 셌죠. 전력기기. 그렇죠. 예. 전력기기. 예. 그래서 조방변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 세 개가 셌던 거. 그 후에 이제 원전이 붙었죠. 예. 이 네 개가 다 공통점이 다 있어요. 사실 딱 보면 그냥 시대가 부르는 산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준비가 돼 있는 이제 제조업 국가인데 한마디로 한국과 파트너 맺고 싶은 거죠. 파트너 산업이에요. 근데 조선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네. 미국은 못하는데 중국이 또 잘해요. 다 그 산업이에요. 근데 중국은 잘하는데 중국과 손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는 산업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조선. 그죠? 중국이 우리보다 1등이잖아요. 지금 점유율은. 네. 근데 중국과 손 못 잡으니까 한국의 군함 하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도 워낙 좋았죠. 조선이 그 좋았는데 전에도 좋았고. 예, 거기에 이제 이 내러티브라 그러죠. 스토리가 딱 붙어버리니까 사실 군함 뭐 수주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그 이슈로 그냥 MRO 정도만 하고 예. 있고. 근데 그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20-30년 동안 할 거니까 그게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방산. 방산은 미국이 원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만든 수혜주죠. 나토에서 빠지겠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 뭐 5%로 올려라. 독일이 헌법 바꾸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방산주의 특징은 유럽이 정말 잘하지만 유럽의 문제는 공급이 잘 안 되죠. 너무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사 보니까 폴란드가 전쟁 나자마자 독일에 그러니까 미국한테 6개월 동안 이제 이걸 좀 요청을 했나 봐요. 뭐 무기 좀 빨리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조달이 안 돼요. 제가 기사 잠깐 읽어봤는데 그 유명한 탱커 있잖아요, 미국에. 레오파드, 미국과 맞는 에이브람. 예. 거기는 그 옛날 탱크를 계속 개조해서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규 생산은 거의 안 하고 무슨 얘기냐면 독일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군수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예. 휴전 상태.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한국이 제일 빠른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요. 그냥 이미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불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대 변화가 이 한국의 이 주도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에 폴란드의 파트너가 됐고 갑자기 루마니아가 되고 독일도 잘하지만 한국이 더 훨씬 지금 빠르게 공급하고 가성비 좋고 전력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력계기 다른 나라도 하지만 만드는 업체는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하는데 미국에서도 한국 변압기 너무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멕시코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 데이터 보니까 24년 기준으로 변압기 미국에 수입한 거 중에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한국이더라고요. 한국 변압기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또 우리 것도 멕시코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합치면 훨씬 크겠죠. 근데 한마디로 이 변압기도 사실 누가 성장한다고 이거 생각을 했겠어요. 변압기 그냥 옛날 산업이고. 예. 그리고 정체돼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노후화돼서 뭐 설비 교체해야 된다.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다. 근데 전력은 부족하고 이게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의 히타치도 있고 뭐 프랑스의 뭐 슈나이던가요? 뭐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 못하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단가도 안 맞고. 예, 그래서 또 파트너가 됐고 이제 요즘에 갑자기 갔던 게 이제 원전도 똑같은 스토리죠. 원전 체코 열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랑 파트너 맺는 거 아닌가? 미국이 앞으로 몇 기죠? 2050년까지 300기 지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한 게 300개. SMR. 아니 다 합쳐서. 원전까지 다 원전 합쳐서. 300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8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미국 혼자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미국의 파트너 될 국가가 어딘가? 중국, 러시아가 원전 강국인데 못하죠. 프랑스 아니면 한국이에요. 그럼 근데 프랑스는 너무 늦고 만드는 단가도 게. 안 맞고.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답답한데 뭔가 정말 시대가 성장을 부르는 한국의 파트너 맺고 싶은. 근데 또 한국은 그게 준비가 이미 돼 있던 거예요.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이 상반기를 정리해 보면 그런 스토리에 맞는 기업들이 정말 뜨거웠다. 뜨거웠죠. 예, 뜨거웠죠.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강했다. 그게 좀 상반기의 특징이었고 상반기 후반부에는 이제 그들도 좋았지만 이제 상법 개정 이게 붙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쪽에는 그 지주사나 금융사가 같이 가는 아마 그런 스토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주가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이. 뭐 우리나라 사실 요즘에 자동차도 어렵고 삼성전자도 어렵고 하긴 한데 또 한쪽에서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게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잘 준비해오고 있던 분야이고 그래서 지금 조선방산도 그렇고 원전 변압기도 그렇고 꽤 장기간 랠리잖아요. 네. 반짝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도 아니라.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오르면 빠질 거라고 생각들은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안 꺾여요. 변압기 언제 빠지냐고 원전 언제 빠지냐고 조선방산 이거 어떤 애널리스트 이제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 써가지고 네. 근데 안 빠집니다. 워낙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도 좋은데 이게 엔비디아랑 똑같아요. 엔비디아 스토리 좋은데 실적이 너무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도 한때 고점 대비 한 20-30% 빠졌어요. 밀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뭐 변압기도 한 30% 빠진 적이 있고 맞아요. 방산도 30% 빠진 적이 있어요. 저 작년 말에 한번 이 계엄령 터지고. 근데 중간중간 조정을 안 받고 가진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조정을 줍니다. 주는데 그때 그 스토리하고 실적이 망가지면 안 돼요. 실적이 망가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조정 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기업들은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 스토리 자체가 실적하고. 근데 그게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주도주가 끝나버려요. 생명이. 근데 지금 조선, 방산, 변압기, 이 원전은 실적과는 좀 무관해요. 좀 멀어요. 사실은 원전은 실적이 당장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스토리가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나가다 주도주들이 그거예요. 결국엔 경쟁, 공급자가 들어와요. 이게 너무 좋으면 들어와요. 아하. 해자가 없으면 망가져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지금 해자가 다 있어요.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쉽게 못 어떤 들어와요. 산업이든 저거 잘 되네. 네. 그러면 요즘 그 유튜브 채널들 엄청나게 맞아요, 생겨나는 맞아요. 것처럼 아 와이스트리트에 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조선도 그렇고 방산 원전도 그렇고 이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니. 진입을 한다고 해도 몇 년이나 걸려요. 그렇죠.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구조를 깨고 하려면 수년은 걸리니까 그 안에 또 더 큰 열매를 맞겠죠. 그러니까 공급도 제한적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한 이슈다.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던 게 결국엔 수요도 중요하지만 아하. 공급이 늘면 그냥 끝나요. 아무리 수요 좋아도. 아하. 결국 망가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사이클이. 예. 근데 그 공급이 좀 적어야 되는 거. 지금 띄우신 저 그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뭐 그런 변압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예. 저는 이제 그래서 국내 증시를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보시면 그 F80 저게 이제 한정판 네. 페라리 네. 금 비트코인 샤넬백 애플 주식입니다. 네. 그리고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한정 쪽이에요. 공급이 없어요. 서울 아파트 오르는 거 명확하잖아요. 다 아시죠? 공급이 없으니까. 네. 공급이 없는 건 뻔하고 더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공급이 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뭐 세금 때려도 사실 올라갔잖아요. 애플도 아시겠지만 애플 성장 잘 안 해요. 애플 성장률 꺾인 지 한참 됐는데 시가총액은 그래도 막 3조 달러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애플은 매년 번 돈의 100%를 자사주 환원 하니까 공급 줄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공급 증가하는 우리 한국 코스피. 네. 저 짤 기억나세요? 2024년 12월. 24년 12월? 12월에 저 짤이 돌았어요. 아. 작년 말. 지금 불과 6개월 전에. 완전 바닥일 때. 저 때 정말 한국 증시를 나타낸 저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너무 우울했죠. 우리 증시에는 이제 IPO, 네. 증자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주식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식 공급도 많은데 성장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주주환원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랬었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게 BYD 전기차 값 푹 나가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러죠?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BYD 잘 나간다고 하는데 뭐 실제 보니까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그러면 결국 제값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산업이든 다 똑같아요. 공급이 많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많이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여기 그냥 하나에 넣었는데 2개입니다. 주식은 줄고 돈은 풀려요.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러면 실적이 안 좋아도요. 그냥 증시가 가버려요. 위로. 그 흔히 유동성 장세라 그러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주식수 증가한 겁니다. 보이시죠? 연평균 3.5. 저거는 지수가 저렇게 올라야 되는데 지수가 아니고 주식수. 주식수 요 증자와 회색은, 신규 상장. 회색은 S&P 500 주식수예요. 우와.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심했던 게 그때 동학개미 운동 펼쳐진 21년도, 20 기억나세요? 예. IPO. 예. 그때 카카오뱅크도 상장했고 크래프톤. 그다음 22년도가 제일 이제 아팠던 게 LG엔솔 80조짜리 그렇죠. 상장. 물적 분할. 요게 컸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과거 얘기잖아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 이렇게 주식수 일본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시총은 늘어도 주가는 못 갔잖아요. 예. 근데 드디어 올해 여기 보시면 자사주 소각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주식 공급이 실제 줄어요. 이제야. 근데 더 줄겠죠. 이 흐름. 이 흐름 자체가.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눈치 봐서 IPO 잘 못해요 이제. 물적 분할 꿈도 못 꾸고요. 예. 그래서 뭘 이제 인적 분할도 그 철회하는 기업들 나오고. 예. 근데 그리고 오히려 저번에 기억하시면 현대건설 기계랑 인프라코 합병한다는 공시 떴잖아요. 이게 합병하면요 이가 하나가 돼요. 그럼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나중에 시행하실지 모르는데 퇴출을 강화시키겠다. 기업들. 이게 어쨌든 여기 상장할 이유가 없는 기업들은 퇴출시켜 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공급은 더 줄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게 되게 크고 그다음에 왼쪽은 뭐냐면 돈 푸는 거죠. 우리나라 여기 보면 중국부터 작년에 풀었고요. 독일 풀었고 한국 풀었고 한국 이제 풀죠. 이제 저도 카톡에 메시지 왔더라고요. 돈 받으라고. 무슨 소비 쿠폰. 소비 쿠폰. 아마 받았을 거예요. 카톡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줄고 그래서 돈은 는다. 돈은 푼다. 근데 미국도 이번에 감세 법안 통과됐죠. 예. 그러면 미국이 10년간 지출 규모가 4,620조입니다. 10년 동안. 1년으로 따지면 GDP의 1.2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SK증권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가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 65조 되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이후로 초과 저축 있죠. 우리 가계. 예. 각 가정이 그 이제 합쳐서 봤더니 100조 원이 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예금과 현금을 갖고 있대요. 실타는 충분하다. 충분해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근데 경쟁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갈 수도 있고, 부동산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부동산 갈 수 있고, 미국 쪽. 예. 이 경쟁에서 이기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얘기했죠. 주식을 부동산처럼 돈 버는 수단으로 바꾸겠다. 이걸 언급하셨으니까 이게 아직은 근데 지금 다들 긴가민가 하시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좀 잠겨있던 물량 이제 돈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한국 증시가 이 두 가지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돈은 늘어나고 주식은 줄고 이게 잘 안 맞았는데 이번이 이제 거의 유일한 사이클, 그러니까 처음 겪는 사이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 보면 이게 왜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지 좀 설명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200까지 단번에 간 거고 그럼에도 과거처럼 과열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바탕이 있다라는 거고요. 좋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이거는 그냥 관세 전쟁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잖아요. 또 얼마 전에 중국이 바로 대응을 했을 때 트럼프가 조금 바로 꼬리를 내렸던 게 히토류 때문이기도 하고 그 중요성도 또 간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모든 지금 산업들이 아까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 다 똑같아요. 공통 일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다 안보예요. 안보 논리가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다 잘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잘하고 싶은데 미국은 제조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거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나오는 게 그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갑자기 저는 이제 국방부가 회사 어떤 개별 기업에 투자한다는 걸 이런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국 국방부가요? 국방부가 펜타곤이 주주가 된다고요? 주주가 돼요. 그 MP 머티리얼즈라고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히토류 만드는 기업이에요. 지금 화면 네, 저건가요? 히토류 실제 그 광산이 있어요. 예. 있는데 MP 머티리얼즈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히토류 사업을 광산 갖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걸 갑자기 미국의 펜타곤에서 예. 4억 달러 우선주 취득한다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주가가 50% 올랐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히토리 관련주들 주가인데 지금 이 파란색이 뭐야? MP 머티리얼즈입니다. 저기까지 그냥 날아가 순식간에 있어요? 날아간 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아 주가 올랐으니까 뭐 이거 되게 의아하다 이럴 수 있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결국 히토류 관련주를 왜 미국 정부가 인수를 했냐 이거예요. 지분은. 이거는 역시 이것도 안보 목적이죠. 국방부가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안보 목적이고 어디 히토리- 산업부도 아니고 맞아요. 예. 이거 국가 안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히토류는 미국이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비유를 들면 여의도에 세탁소가 만약에 한 개만 있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의도에 세탁소 하나. 완전 독점이죠. 완전 독점이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겠죠. 셔츠 하나 드라이 클리닝에 네. 뭐 한 5천 원, 10,000원 받을 수 맞아요. 있죠. 근데 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다 독점하거든요. 자기 마음입니다. 이번에 관세 전쟁할 때 미국이 245% 때리니까 우리 히토류 수출 중단. 미국의 아픈 손가락을 그러니까 미국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러버린 거예요. 네, 네. 이거 수출 중단하는 순간 F-35 못 만들거든요. 못 전투기 만들어요.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어요. 음. 전투기 이게 거기 들어가는 게 여기도 저거 들어가서 이투륨이라고요. 그 F-35 전투기 엔진 터빈이 고열이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걸 넣어야 녹지를 않는데요. 이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 엔진이 녹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이거를- 수가 없네. 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문제는 중국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만약에 트럼프가 또 열받아가 중국 때리잖아요. 그럼 바로 히토류 수출 중단. 또 히토류.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죠. 역사를 잡고 있는 거죠. 예, 이거를 미국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하자. 근데 원래 히토류는 선진국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히토류 광산 주변이 다 오염돼요. 그러니까 저게 광물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네 맞아요. 그걸 정광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심하고 맞아요. 약간 노동자들의 인권도 많이 좀 안 좋고 그 그런 것 선진국이 때문에,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 상 우리나라도 못해요.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은 그 어떤 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집중적으로 해버렸잖아요. 뭐 환경 피해가 있더라도 중국에는 좀 하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미국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미래가 안 보이는 이제 중국에 계속 발목 잡혀야 돼요. 중국이 또 이거 걸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없으면 저거 대체제도 없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광물도 그러니까 이 히토류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는 히토류가 없지만 네. 미국에는 몇몇 기업들도 있고 또 히토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구리 때렸잖아요. 관세 때렸고 구리에다가 관세 뭐 50% 네. 물린다고? 그것도 결국 중국이 구리 제일 많은 걸로 알거든요. 정제 생산 말고 정제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물론 이제 미국이 중국에선 거의 수입은 안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중국이 너무 그걸 또 컨트롤하면 구리 데이터 센터 필요하잖아요. 네. 엔비디아 반도체도 들어가는 게 구리인데.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예. 구리 막혀버리면 만약에.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엔 그래서 좀 안보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광물도 좀 잘 볼 필요는 있어요. 광물이요. 예, 광물도 좀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신한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 중에 또 보니까 몰리브덴이라고 몰리브덴이 구리 부산물인데 몰리브덴도 이런 무기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첨가제 같은 거예요, 약간. 네. 예. 그런 것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이 광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웬만한 광물은. 광물 생산은 되게 다양한데 이걸 정제해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네. 정제를 중국이 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정제할 때 환경 피해가 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안보 논리가 있어서 광물 쪽에 대해서 구리든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안보 목적 들어가면 그 저는 풍산이 물론 간 게 그 포탄도 있어요. 네네. 풍산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리에 대한 아마 이런 좀 논리도 들어간 거 아닌가. 안보 목적. 구리 가격 올라가면 뭐 다른 이제 가격도 올릴 수 네, 있는 것 맞아요. 아니냐? 근데 이게 그 특히 저 광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진짜 선수 중에 선수고
거의 뭐 원자재 가격 맞추는 네. 거는 신의 영역이기는 한데 그래서 광물에 투자하는 방법도 광물 관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그 해당 광물 뭐 해외 선물하는 방법 아니면 직접적인 그 광물 뭐 ETF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ETF나 그런 거는 광물 가격에 의해서 너무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엄청 크죠. 예, 그래서 그것도 저는 한국 사람들은 또 레버리지로 하죠. 그런 거 구리 레버리지.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저도 옛날에 구리 레버리지 한번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그거 네.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죠. 아이고. 안 돼. 근데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원자재는 예, 투자가. 그래서 결국엔 좀 간접적이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어쨌든 가격 전가시켜서 돈 버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하. 그런 쪽을 보자는 거죠. 원자재 관련 주. 예를 들면 이제 구리값이 오르면 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풍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선 회사들도 좋아요. 구리값을 바로 반영시켜 버려요. 전선 가격에. 그래서 보통 구리값 오르면 전선 기업들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선 회사들도 당연히 가치 수혜를 받는 거고. 음. 그래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구리값 오르면 구리 광산주들이 좋겠죠. 구리 광산,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뭐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꼭 국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광물도 이제 안보가 됐구나. 이제 미국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냥 해야 돼요. 확보. 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MP 머티리얼 이제 지분 투자한 거고 또 이런 이제 딜들이 또 나올 수 있죠. 여러 곳에서.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망 맞아요. 이렇게 해서 수요도 확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공급 사이드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조금 더 같이 나아질 수 있다. 그죠. 이런 아이디어네요. 혹시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떤 그 기업? 원자재 관련주 기업들 원재 전선 다 관련주도 전선은 이미 그 전력기기 그죠.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고 예. 근데 이제 안보 논리가 붙다 보니까 오르긴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이렇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좀 많이도 올랐기 때문에. 근데 또 적절하게 조정을 좀 나와준다면 이게 결국 일시적인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까 조선, 방산, 원전, 변압기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고 예. 이건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공급이 늘기가 또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도 저기 칠레 구조적으로. 광산 같은 데가 아, 지금 뭐 가뭄도 있고 거기 좀 기후가 좀 안 좋나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광산을 그리고 점점 광산을 구리 광산 캐면 캘수록 품위가 낮은 것들이 나온대요. 돈도 이게 더 많이 품위가- 들고 예. 그래서 채산성 떨어지고 그런데 광산을 지으려면 10년 걸려요. 음. 하나 짓는데. 그러니까 공급 부족은 이어지고 수요는 뭐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광물도 좀 비슷하지 않나. 이건 아주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네. 거네요. 근데 이런 거 참 조정 나올 때는 또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랠리 다 끝난 거 원인 아니야? 있나? 이 추세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제? 예. 그래서 조선주도 과거에 좀 조정 크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전문용어로 이기는 중간중간 다 거니까. 털리는데 저 주변에도 저 YG 클럽 같이 스터디하러 오신 분들 음. 중에도 조선주를 지금 막 2, 3년째 홀딩하고 계신 와, 분들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10배 막 이렇게. 진짜 쉬운 대단한. 게 아니죠. 그게 실력이라고. 예. 근데 그 사이에서 계속 데이터도 체크하고 음. 주담 통화도 하고 탐방 리포트도 보고하면서 그게 어렵죠. 네. 홀딩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안 오른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면은 안 오른 거는 계속 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안 오른 거 중에도 한 번씩은 올라는 가요. 근데 이제 그게 연속성이 없어서 잠깐 오르다 말아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희망 이제 고문, 희망 맞아요. 고문.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골고루 가는 건 맞아요. 음. 대부분 오르긴 올라요. 조금씩이나마 오르는데 결국에 연속성 있게 추세적으로 가는 거는 결국엔 그 펀더멘탈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붙으면 그냥 잠깐 오르고 좀 온위치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올라가는 거에 너무 도취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옥석 가리기는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 이 질문을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해주세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삼성전자 사실 레파토리가 달라진 거는 아니에요. 이 그죠, HBM 그죠. 뭐 3는 됐다고 해도 3E 뭐 8단은 됐다고 해도 12단 이거 이제 경쟁사들 또 쭉쭉 치고 나가는데 도대체 이거 엔비디아 콜 언제 되느냐 이 이야기 지금 거의 한 1년 반째 1년 하고 반 있고 됐죠.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 소년이 없다 해서 삼성전자 지금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고 과연 7만 전자, 8만 전자 구조대가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3천선 초반까지는 뭐 조방원 이런 걸로도 오지만 여기서 4천 가구 그 이상 가려면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삼성전자가 너무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예. 전자가 안 움직이면 그럼 다른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삼성도 일정 수준 레벨업 되고 그 레벨업 될 때 이 주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버텨주고. 예. 그러면 계속 지수는 이제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자료를 가져왔지만 메모리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은 아시겠지만 승자 화면 독식입니다. 넣어주세요. 완전 승자 독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한국은행 자료예요. 최근에 나온.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IT형 요게 상승 사이클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반도체 매출 그리고 요게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버, 코로나, AI 혁명. 지금 AI 혁명이죠. 여기 이 글자가 작게 보이시지만 IT 혁명 때 상승 사이클이 46개월. 엄청 길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아이폰 21개월, 스마트폰 21개월, 클라우드 서버 33개월, 코로나 때 이제 IT 기기 23개월. 그러니까 소비재 어떤 제품들이 수요가 늘면서 가는 사이클은 2년이 채 안 돼요. 되게 짧아요 사이클이. 네네네. 근데 여기 IT 혁명 이때 인터넷 시대잖아요. 막 네. 그 인터넷 막 통신망 깔 때. 예. 그때랑 클라우드 서버 확충할 때 데이터 센터 2017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때는 사이클이 오래 가요. 그래서 보통 B2B 사이클이 오래 간대요. 데이터 센터는 다 B2B니까. 예. 근데 지금 AI 혁명은 예. 소비가 아니잖아요. 다 어디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27개월째예요. 그래서 지금 치열해요. 이거 피크아웃 아니냐. 옛날 논리로 따지면 반도체 이미 상승 사이클 시간 지났다.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 사이클을 지속해 왔으니 이제는 준비하자 하강할.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음. 외국계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거 한국은행 자료는 뭐냐면 IT 혁명 시기랑 지금 똑같다. AI가 지금 혁명이지 일반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7개월짜리 46개월 사이클이면요. 몇 개월 남았냐면 지금 19개월 남았어요. 19개월이면 1년 7개월이죠. 네. 1년 7개월 남았으니까 주가 6개월 선행하잖아요. 예. 앞으로 1년은 더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으면 이 논리가 맞으면 AI 혁명이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닉스에도 해당되고 삼성한테도 해당돼요. 사실 그런 논리로 이제 엔비디아가 좀 조정받았을 때 끝난 거 아니냐. 맞아요. 이제 AI 반도체에도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거는 기우였고. 지금 AI는 이제 엔비디아의 전망에 의하면 28년까지 이어지거든요. 투자는. 이어지니까 중간에 사이클은 오겠죠.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일단 IT 혁명 그때도 46개월 왔기 때문에 네. 그거랑 비슷하다면 적어도 1년은 남았다. 아하, 사이클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피크아웃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오히려 그게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누가 맞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빨간색 선 여기 보시면 요게 빨간색 선이 지금 현재 위치고요. 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요거. 네. 요게 IT 혁명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입해보면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이제 조심스럽지만 보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요게 메리츠증권의 김선혜 연구원님이 이제 쓰셨던 보고서를 네. 제가 따로 한번 다시 그려본 건데 요거 진짜 직관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 다 이 네 개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 공급이 느는데 수요가 이쪽으로 가면 줄잖아요. 예. 여긴 공급 느는 치킨 게임이죠. 여기는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없는 거. 그럼 뭐죠? 바닥이죠. 예. 그때 감산할 때죠. 아하. 그럼 그때는 주식 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죠. 피크아웃일 때 제일 좋을 때. 수요 늘면서 공급 증가할 때. 그죠? 이래서 이제 그 후에 피크아웃 와서 무너지잖아요. 실제로 공급 늘려가지고. 수요는 주니까 나중에. 근데 김선혜 연구원님 의견은 요거래요.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대요. 공급을 못 늘린대요. 왜냐하면 HBM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제 HBM4 가야 되고 네,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서. 적중을 또 높이 하려면은
그것 자체로도 또 어떻게 보면 수율과의 이제 네.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오늘 이제 공통적인 게 다 공급 감소인데 아까 조방면도 다 비슷하잖아요. HBM도 공급이 그렇게 늘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여기는 이거는 되게 의견들이 엇갈려요. 어떤 애널리스트분은 이제 공급까지 올 수도 있다. 삼성전자까지 참전하면 네, 맞아요. 삼전도 참전할 거고 결국에 이것도 많이 증설을 해놓으면 공급이 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 김선혜 연구원님은 아니다.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HBM4는 내년에 HBM4잖아요. 네. 27년도에는 HBM4가 비중이 70으로 간대요. 27년에는. 그때는 그게 대세고. 네, 근데 만들기 구멍 1024개 뚫다가 2048개 그렇죠, 뚫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HBM4 2로 갈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점점 어려워요. 만들기. 근데 기존 반도체가 아니라 여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전통적인 D램 같은 경우에는 미세 공정이 될수록 만들어내는 칩 수는 더 많아지니 맞아요. 공급을 더 많이 늘리는 1등이 가장 유리하게 시장을 가져갔었고 맞아요. 그 치킨 게임을 이겨왔던 게 삼성전자인데 HBM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냥 1등 그냥 고객한테 들어간 순간 끝나요. 삼성이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하이닉스 혼자 다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입이 너무 높은데 아직도 못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삼성을 여기서 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냐면 결국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이 거의 다잖아요, 지금. 예. 이거를 마이크론 조금하고 하이닉스 다 가져가는데 삼성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 지금 예상으로는 9월 정도 얘기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에이, 9월 전에 6월이었고요. 6월 전에 맞아요, 5월이었고요. 맞아요. 5월 전에 네. 2월이었고요.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전히 네. 이게 HBM 이게 더 늘리긴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에 그 기대값이 없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주가에는. 어떻게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12번 지금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엔비디아 말고가 시작되거든요. 말고 주문형 반도체. 아시죠? 브로드컴, 예. 구글. 그 다 자체칩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보단 적은데 이제 이쪽이 늘어나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네 거 쓴다 이거예요. 엔비디아 거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성장하지만 결국엔 출원형 칩. 우리 한국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만 의존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결국 이게 꺾여버리면 수요가. 네네네. 근데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AMD도 들어와요. AMD는 삼성께 들어가 있죠 이미. 근데 평가가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못 만드는 건 아닌데 HBM이 엔비디아랑 뭐가 안 맞나 봐요. 아무튼. 그러니까 동네 바보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 골목에서 아니에요. 여전히 대장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형들이 많아요 또. 저쪽 이제 골목에서 되게 많아요. 이제 공급할 저쪽 수 있는. 골목은 하이닉스한테 그냥 뺏겼고. 네, 여기는 완전 뺏겼고. 근데 거기도 하이닉스가 잘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닉스만 하던 데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갈 룸들이 좀 생기니까 물론 삼성이 더 분발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AMD처럼 가시화되면 밸류를 주겠죠. 천천히 조금씩이나마.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씩 또 레벨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보니까 그 많이 좀 일회성도 많이 털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도. 약간 이제 빅베스라고 네, 하는 맞아요. 대청소를 한번 한것 했다라면 같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뭔가 QOQ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건가 네. 싶기도 한데 또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맞아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안 믿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주가는 못 가는 건데 결국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이제 주가는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논리가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전히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맞겠지만 하이닉스도 여전히 저는 좋게 보지만 이 사이클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아직은 좀 1년 남은 것 같고 저 한국은행의 그림만 봐도 그리고 김선호 연구원님의 의견처럼 저게 공급이 늘기가 어렵다는데 동의하신다면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옛날처럼 피컷인가 팔자가 아니라 보이는 하되 지금은 이제 못 올랐던 삼성도 어쨌든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근데 네. 이게 좀 많이 오른 주가 측면에서 따라갈 때의 논리와 거의 나홀로 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뭐 믿을 거 없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아니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사이클인데 AI 때문에 하이닉스 혼자만 다 먹는다는 사이클은 없는 사이클이에요. 참고로 30만 원을 드디어 돌파하고 맞아요. 시가총액 거의 한 220조 200조. 220조 가까이 갔죠. 삼성의 절반도 이제 안 되죠.
많이 좁혔죠. 거의 그렇죠. 예. 삼성이 이제 340조, 뭐 300조. 삼성이 한 400조 가까이 돼요. 우선주 우선주 합치면. 그렇죠. 아니 바보 형한테도 우선주가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동네 바보 형 찍으라 그죠. 억울하시면 예, HBM 잘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우리 많은 주주분들이 물려 있고. 네. 예. 좀 잘 되면 좋겠네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아우 이렇게 속이 쓰리지. 아 속이 쓰립니다. 가끔 한 번씩 철강화학도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철강화학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양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좀 많이 밀려서 그냥 사이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을 사던 섹터잖아요. 네.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는 반등일지 없는 반등일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구조적 성장은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공급 과잉이잖아요. 특히 중국 중국에서. 때문에. 예. 근데 중국 거 안 쓰고 그럼 한국 거만 쓰겠다. 조방처럼.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죠. 미국도 자체적으로 철강회사 다 있죠. 다 있죠. 화학회사 다 있어요. 수출도 해요. 어. 그러니까 파트너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 아, 중국 게 싸니까 또 중국 거 써요. 굳이 뭐 중국 이게 차별화가 없잖아요. 굳이 뭐 차별화 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철강하고 화학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산업이니까 네. 기초 제품이니까 크게 품질적으로나 맞아요. 차이가 없어요. 막 특허나 혜자가 안 보인다는 네, 거죠. 아니 뭐 HBM처럼 뭔가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물론 만들기 어렵죠. 장치하는데 돈은 장치 많이 산업이니까. 돈은 막대하게 드는데 이제 중국이 그걸 그대로 다 따라가지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 중국에 수출했잖아요. 옛날에 잘 나갈 그렇죠. 때 중국이 차화정 장세 네, 막 이럴 맞아요. 때. 근데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다 자급해 버렸잖아요. 철강부터 화학까지. 우리한테 수입 안 하고 중국이 그동안 수요가 좋을 때도 있는데 우리한테 굳이 수입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가 경쟁에서도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없죠. 중국은 이제 러시아에서 싼 원료 가져오고 우리는 비싼 두바이유 쓰고 그리고 미국은 에탄으로 만들어요. 석유화학을 그 에탄 가스는 훨씬 싸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뭐죠 이제 이 원유 기반 나프타 기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가 경쟁도 떨어져요. 공급은 느는데 원가 경쟁 안 되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또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막 적자 보잖아요. 석유화학 기업들. 그렇죠. 철강도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오르는 건 결국엔 제일 문제가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너무 공급이 많아요. 공급 과잉에다가 우리의 이제 기본적 원가 경쟁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나온 게 철강은 좀 그게 있었죠. 중국이 이번에 감산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중국 내에서 왜냐면 중국이 지금 너무 생산 많이 하니까 좀 감산하자. 정상화시키자. 중국이 감산하면 철강값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 굉장히 싸게 들어오잖아요. 철강들. 네. 그거 반덤핑 광세 한번 때려버렸잖아요. 후판에 때려버렸죠. 음. 때리고 이제 열연 강판이라고 뭐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고급 강판인데 그거 지금 조사 결과 8월 초에 나온대요. 그거 때리면 거기에 이제 일본도 들어가요. 그럼 그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우리나라 철강사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약간의 보호를 받는. 네, 보호를 받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것만으로도 왜 오르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던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에서 뭔가 중국의 감산, 맞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인 구조 조정, 반덤핑 관세.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숨을 좀 쉬겠네. 숨을 쉬는. 특히 현대제철이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너무 좀 심한. 원래 철강 산업이 PBR이 좀 낮긴 합니다만 네. 원체 장치 산업이니까. 근데 유독 낮으니까. 그보다 더. 그 석유화학은 또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적자죠. 적자를 그냥 계속 봤는데 이번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에 그 이게 제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참 조만간 발표 나올 텐데 네.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날 바로 올릴 겁니다만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러시아 제재하면 러시아가 원유 수출 싸게 못 하잖아요. 그럼 중국의 가격 경쟁이 좀 떨어져요. 싸게 못 받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석유화학은 좀 좋은 거죠. 네네. 그리고 요새 원유값 떨어졌고 이 논리죠. 더 나쁠 게 있겠냐. 약간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철강과 저는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을 뭐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네. 다만 지금 이보다 더 나쁠 건 또 없어요. 나쁜 상태에서 이제 좋아질 것들이 나오니까 회복 가능성은 좀 일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등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중에 요 제재 관련된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고, 하지만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철강화학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아니라 네. 최악의 국면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주가도 반등하는 네, 차원, 회복하는. 네. 그 정도까지. 그리고 또 코스피 막 3,200까지 랠리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소외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둘째 주 후반 오면서 뭐 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갑자기 이제 좀 오른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바이오주는 좀 투심이 아직까지 좋지는 않잖아요. 바이오주들도 근데 이제 작년부터 사실 시장 안 좋을 때 이미 좀 시총들이 많이 커진 게 좀 있어요. 알테오젠도 엄청 올랐잖아요. 시장 안 좋은데도. 삼성바이오도 어쨌든 시장 그때 급등장 전에 이미 100만 원 한번 넘겨버렸고, 그러니까 시총들이 어느 정도 좀 커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딱히 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근데 지금 시장 좋아지면서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수급을 또 뺏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알테오젠도 뭐 특허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건 없는데 당시 좀 논쟁들도 있었잖아요. 예, 뭐 예. 할로자임 이슈도 좀 있었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인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고, 예,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뭐 주도주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좀 쉬어가자는 좀 논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제약 바이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총대 메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뭐 이벤트 같은 게 딱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지부진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미국은 또 금리 안 낮추고 금리 안 낮춰버렸잖아요. 네네. 미국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높아요. 제 생각에는 바이오가 제대로 가려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한 4% 깨버려야 돼요. 깨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금리.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지금 아주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쉽진 않다. 그렇지만 개별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냥 각자 스타일대로 뭐 또 그쵸. 좋은 뉴스 나오면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섹터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네. 중심으로 대응하는. 근데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커지려면 전 두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일단 깨져야 되고, 네.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것도 안보 논리가 들어가면 돼요. 생물보안법. 음. 작년에 하려다 안 했잖아요, 미국이. 네네네네. 중국 제재하는 법안이잖아요. 이게 하반기에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붙으면 또 안보 논리가 들어가요. 야, 이제 중국 거 쓰지 말자. 중국과 거래하지 말고 중국 외 국가랑 손잡자. 이제 미국의 이제 큰 제약사들이, 그러면 뭐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우리도 있으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또 스토리텔링이 돼서 한 단계 더. 그러니까 뭔가 주가 오르려면 실적만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만드는 뭔가 기대값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하, 사실 주식은 네, 그렇게 움직입니다. 기대값이 되게 중요한데, 예. 근데 딱 바이오를 봤을 때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좀,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뭔가 내가 바이오를 사야 될 만한 지금 당장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들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만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이 붙으면 하반기에 또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기다려보는 그런 좀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최근에 엄민용 연구원하고 제약바이오 보면 특강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 번 했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2차 특강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로자임과의 특허 전쟁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때 엄민용 연구원 딱 이 말 하더라고요. 8월 중순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이제 실적 다 마무리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적과 상관없는 제약바이오가 관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거의 안 사고는 못 빼기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 또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스터디는 끝내놓으셔야 된다 해서 고정 댓글에 있는 엄민용 연구원과의 그 특강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찐입니다, 찐. 바이오가 어쨌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정말 시총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이 23조예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가 거의 다 쓸고 있고, 근데 그나마 좀 좋아진 게 이제 조방변이 시총이 확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좀 이제 바이오가 정체 보였잖아요. 바이오가 2등이잖아요, 시총으로는. 원래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 좀 안 좋아지면서. 근데 바이오가 만약에 어쨌든 이제 뭐 엄민용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진짜 힘을 내줘서 시총들이 막 올라오고,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가 지금 시총이 80조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00조 간다면 100조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가 어쨌든 이제 시총이 확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반도체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삼성이 조금 다양하게. 부진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옛날과는 지금 완전 달라진 게 옛날에 그냥 삼성이 무조건 갔어야 돼요. 그렇죠. 삼성 바라기.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없이도 지금 이렇게까지 시총이 이게 커지고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 예전에 스웨덴이었나요? 그 핸드폰 만드는 노키아. 노키아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뭐 게임 산업이 됐든 IT 쪽이 또 잘 된 것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부진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또 잘 되고 있고 그중에 바이오도 더 커가야 하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뭐 TSMC 같이 TSMC 같은 거죠. 그런 그래서 역할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 결국 그 생물보안법이 되게 큰 이슈 같아요. 음. 그게 돼야 이제 삼성바이오 좀 모멘텀을 받겠죠. 위탁 생산 관련한 이제 제재니까 어디였더라? 우시바이오. 우시바이오죠. 예. 예. 중국에 그런 데가 제재를 받을 수 예. 있고 그만큼의 위탁 생산이 한국에 한국으로 올 수 올 수도 있다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조방변 그 이것도 논리가 또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우주가 도와주는 논리가 그럴 수 그렇게 있는 돼야 거죠.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운도 잘 따랐다고 네. 하는데 그 운 밑에는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했던 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제 중국이 너무 우리 지금 다 장악하고 나가니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 서비스업으로 빨리 다 바꿔야 된다. 제조하지 말고. 근데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누릴 수 있나요? 조방변이 없어요. 또 제조는 제조 네. 나름대로. 제조를 그래서 저는 어쨌든 힘들었지만 조선도 지난 10년간 얼마나 암흑기였잖아요. 엄청 암흑기였거든요. 막 진짜 하나오션도 지금 옛날에 대우조선도 아유, 진짜 힘들었고 삼성중공업도 상폐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기억나요. 10년 전에 그때 어쨌든 살려놨죠. 대우조선해양도 그 살리려고 네, 막 은행들이 진짜 계속해서 채권단위 관리하고 네. 너 사가라 했는데 또 한화가 그때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안 사간다고 맞아요. 그러고 또 싸우고 소송하고 네. 막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견뎌냈으니. 근데 하이닉스도 그거를- 그랬어요. 네,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예, 현대전자 하이닉스 네. 이것도. 근데 이 제조업을 끝까지 저는 힘들어도 유지했다는 게 네. 정말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만 생각하면 그러게. 빛을 내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게.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봐야겠다. 엔터주가 사실은 지난해 좀 힘들었다가 지난해 한 말부터 기운을 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방시혁 의장의 이슈, 뭐 이게 사기적 부정거래 아니냐, 뭐 금감원 조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어요. 지금 시점의 엔터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엔터가 이제 그런 논란은 어쨌든 빨리 마무리는 져야 돼요. 뭐 어떻게 결론이 나건 간에 불확실성 없애는 게 맞죠. 왜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또 방시혁 의장이 또 하이브 오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이에요. 그런 이슈들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빨리 결론이 좀 나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결론이 좀 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나더라도 그렇다고 뭐 BTS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가 비싸긴 해요. 싸진 않아요. 이게 밸류를 봐도 밸류가. 확실히 비싸지만 그만한 대접을 받는 게 JYP가 되게 부진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예, 그럼 상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신고가가는 다른 예, 엔터주에 비하면. 너무 부진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결국 엔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로 보거든요. BTS가 영원하시길 바라겠지만 BTS도 결국 나이를 먹거든요. 예. 지금처럼 활동은 언젠간 못해요.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신인 발굴이 이게 끊임없이 돼야 돼요. 신규 IP. IP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거를 되게 잘해요. 하이브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뉴진스가 좀 안타깝게 됐지만 어쨌든 뉴진스 말고도 지금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든가 또 세븐틴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 신인 발굴이 잘 되고 이번에 그 글로벌 걸그룹 있죠. 하이브가 캐치아이. 예. 거기가 성과를 좀 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또 공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공연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연장 사이즈 보니까 뭐 몇만석 네. 규모는 아니고 몇천석 규모인데 하여튼 그거는 다 타박타박 채워나가고 있는. 근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 인지도가 생겨야 어쨌든 소수라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캐치아이도 성과를 지금 내기 시작했고 SM도 그렇고 YG엔트도 베이비몬스터가 처음에는 뭐 데니만이 그랬는데 네네네. 지금 확실히 꽤 되는 것 잘해요. 같고. 근데 JYP가 좀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닌데 기대 이상의 성과가 안 나요. 이 좀 신인 그룹들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그게- 트와이스가 전력 투구하고 있고 지금. 예, 트와이스랑 그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이들을 되고. 뒷받침할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가 좀 할인되고 아. 뭐 실적도 좀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근본 원인이 좀 그거 아닌가. 그래서 엔터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지금 밸류 차이가 벌어진 건 그런 흐름이 있다. 뭐 앞으로 하나은행도 풀릴 것 같고 좋은데 다만 우선순위에선 좀 이제 JYP가 그래서 밀리는 건데 근데 JYP가 또 좋은 신인을 또 발굴해낸다면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을 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밸류 차이를 좁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어쨌든 방시혁 의장의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면 그때 또 저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영화 그 데몬 헌터스 저도 너무 재밌게 K-pop 봤거든요. 데몬 헌터스. 그게 영화도 재밌는데 미국에서 넷플릭스 1위도 했지만 예. 그 스포티파이 음원도 1위하고 아,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그 트와이스가 부른 것도 있죠. 예. K-팝이 1등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블랙핑크 신곡 나왔는데 예. 신곡하고 이렇게 나란히 1, 2 어. 블랙핑크가 1등했나? 그리고 그 데몬 헌터가 2등하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예. 빌보드 근데 1등 못 오르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러고. 진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아, 애니메이션. 그죠? 어떻게 보면 가상인데 네네네. 핵심은 거기 K-팝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주제는 다 K-팝. 허구의 시나리오인데 맞아요. 이제 K-팝이 주인공이 된다. 예. 근데 이걸 K-팝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1등하고 음원도 1등한다. 이거는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대중목욕탕 되는 나오고 예. 맞아요. 한약 나오고 한약. 예. 그러면 이게 K-팝을 바라보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중국 한알령이 지금 아직은 좀 얘기 안 나오지만 이거 확장성이 또 생겼네.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번에 데몬 헌터스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싸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드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영국이었나?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예, 예. 그 우리 K-팝하고 해서 협업을 많이 한대요. 콜라보 같이 하는 그러니까 거. 여기도 IP가 되는 거죠. 파트너. 야, K-팝과 파트너하자. 우리 지금 야구 KBO랑 파트너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너무 인기 많으니까. 예, 예. 거기에 막 굿즈 많이 나오고. 굿즈 넣고 싶어. 그럼 결국엔 Y젠터가 그 굿즈를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좋은데 결국에 엔터도 그런 거의 중심 아닙니까? 그 엔터로 누가 뭐 어떤 국가가 따라가겠어요? 할 수 없는 거고. 생각해보면 이번에 그 블랙핑크랑 MLB였나요? 어디 뭐 유니폼 네. 뭐 이렇게 해서 굿즈로 하는 거 그것도 네, 엄청 많이 팔린다고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앨범에서만 끝나면 이제 안 돼요. 이제 진짜 굿즈 산업이 엄청 커지고 그렇죠. 그걸 한번 확인해 준 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데몬 헌터스. 이게 나오면 더 잘 될 수.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그럼 여기 관련된 상품들 또 나오겠죠. 예. 거기 호랑이 귀엽던데 나오면 사고 싶던데. 그 해태 아니었습니까? 해태? 해태인가요 그게? 해태로 봤는데 예. 저는 어쨌든 너무 까마귀랑 귀여워요. 해태? 예, 맞아요 해태. 거의 저승사자도 예, 나오고. 맞아요. 그 갓 쓰고 다니시면 좀 예. 어울릴 것 같아요. 눈썹 진하셔가지고 갓 쓰고 예. 다니고 막 염승환 이사님. 내가 이제 하락하는 주식만 내가 말해주마.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엔터주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앨범 안 산다. 맞아요. 포토카드 사려고 앨범 경쟁적으로 샀는데 뭐 중국에서도 막 금지되고 맞아요. 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계곡으로 들어갔던 앨범 대신에 굿즈와 공연으로 앨범도 여전히 좋아요. 다시 회복되고 있는 데다가 어. 거기 앨범에다가 예전과는 확실히 이제 그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이라 그러죠. 요게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스트리밍이 잘 돼야 콘서트를 잘한다고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음악을 깔아놔야 예, 되니까 20곡은 예. 있어야 공연하니까.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점유율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는 캐츠아이도 그래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핵심인 거죠 지금. 그러게 그 다국적 아이돌에 대한 조금 의구심도 좀 있었습니다만 맞아요.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뭐 하나 한 방 터져갖고 대박 날 수도 있는 거고. 엔터주는 그래서 일단은 방시혁 의장 이슈가 이게 또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은 또 아니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오히려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하이브 본질적으로 막 뭐 상폐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야식 잡설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 못 보신 분들은 그 야식 잡설을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 상폐되나요? 그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또 알차게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